최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측근을 만나서 상황이 어렵다면 당이 돕겠다고 얘기했던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박찬대 최고위원이 저희 TV조선 취재 결과 드러났죠. 당사자로 지목된 박찬대 최고위원이 어제 이제 해명에 나섰습니다. 반박하고 나왔는데 보도의 내용을 좀 교묘하게 피해가는 그런 해명 때문에 의혹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 무슨 얘기가 있는지 그 목소리부터 듣고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님 구속되고 난 이후에 한 번도 만나보거나 면회를 한 적도 전혀 없거든요. 심지어 그 부인 되시는 분은 제가 얼굴도 몰라요. 그런데 왜 자꾸 그거를 이렇게 프레임을 그쪽으로 몰아가는지. 아무튼 만난 적도 없고 면회 간 적도 없고 부인은 얼굴도 모른다. 그게 사실은 분명한 팩트거든요. 뭘 더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변호인이나 이런 분들. 예, 변호인들도 그 건 관련해서 만난 적이 없어요. 면회를 네. 시도한 적도 없다. 전혀. 예. 왜 그런 얘기가 다 하는지 황당하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TV조선의 보도와 그리고 박찬대 최고위원의 해명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보도 내용과 해명이 어떻게 다른지 보여드리면서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TV조선의 보도 내용은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측근을 만났다라는 보도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측근은 저희가 어제 밝혀드렸는데 이우영 현 용인갑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자, 이화영 전 지사의 지역위원장 역할을 대행하고 있는 이우영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화영 구속 후에 이화영을 한 번도 만나거나 면회한 적이 없다. 저희가 보도한 내용은 이화영을 만났다거나 부인을 만났다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측근을 만났다는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은 쏙 빼놓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화영 아내와 최소 한 차례 통화했다. 이것도 저희가 어제 보도한 내용인데 이화영 아내와 한 차례 통화했다. 최소. 그러나 지금 박찬대 최고위원은 부인 되시는 분은 얼굴도 모른다. 얼굴을 알고 모른다는 내용보다 어쨌든 접촉했다는 그 내용의 얘기가 더 중요한데 일단은 이 교묘하게 좀 피해가는 듯한 설명을 하면서 의혹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자, 윤희석 대변인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보도 내용하고 답변 내용이 이게 얼핏 들으면은 정면 부인하는 것 같은데 듣고 보니까 또 그게 아니네요. 네. 아버지 만난 적 있냐 그랬더니 어머니 안 만났다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누구 통화한 적 있냐 그랬더니 누구는 얼굴도 모른다고. 통화만 했으면 얼굴 모를 수 있죠. 예, 이렇게 이제 역공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 말씀하셨지만 네. 이화영 부지사에게 뭔가 어떤 형식으로 접촉을 했느냐 여부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접촉한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고 접촉을 해서 뭘 얻고자 뭘 만들고자 했다는 거기까지 생각을 한다면 부적절한 접촉이 될 테니 네. 저렇게 어떤 사실이 없다고 지금 부인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걸로 박찬대 최고위원의 입장은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넘어가네요. 네. 잘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민씨 대변인 어떻습니까? 이걸 지금 사실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전 부지사의 측근을 만났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게 박찬대 최고위원의 단독으로 행동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러진 않고 이재명 대표의 어떤 지시나 어떤 요청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상식적인 선에서 예상하는 사람들도 꽤나 있던데 그 한민수 대변인 어떻게 보죠? 꽤나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두 명이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뭐 제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네. 기자의 질문이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뭐 전화 통화 이런 건 뭐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어제 뭐 TV조선에 또 보도해가지고 만난 분이 뭐 사실이라면요. 네. 뭐 용인 여기 이제 이화영 전 지사 지역위원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출마하려고 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직무대행이 있는데 저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박찬대 최고위원이 지금 현직 국회의원에다가 네. 최고위원을 하고 있는데 네. 면회를 하려면 특별 면회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말 그대로 지금에 만나가지고 이 직무대행이란 분을 이모 씨를 만나서 무슨 당이 돕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어떤 무슨 진술 효율할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그 도움을 이렇게 뭔가를 요구했다 이런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정말로 그런 일이 필요하다면은 박찬대 최고위원이 현직 의원으로서 만나서 이화영 전 지사를 만나지. 제가 볼 땐 상식적으로 그 면회를 하거나 하면 되지. 이거를 직무대행을
만나가지고 근데 그런 직접 얘기를 면회를 하거나 특별 면회를 신청했을 경우에는 기록이 남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상당히 신빙성이 좀 떨어지지 않는가. 네. 뭐 두 사람이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기억을 잠깐 되돌리면은 그 뭐 여야 모두가 상당히 점잖고 인격이 있으셔가지고 다 평가를 받는 정성훈이 있습니다. 네. 언론에서는 친명계 좌장이라고 하죠. 네. 이분이 지난해 연말과 올 초에 거쳐서 이제 말 그대로 저도 한번 물어봤어요.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어려운 사람들 면회 한번 간 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실제로 김용 씨나 김용 전 부원장이나 정진사 실장이나 이화영 전 부지사도 만났습니다. 면회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뭔 일이 벌어졌습니까? 갑자기 언론에 검찰발로 해가지고 만났던 한 30분씩 만난 것 같아요. 그중에 한 문장, 두 문장을 맥락과 관계없이 발췌해가지고 그냥 보도가 되면서 무슨 회의를 했다. 증언 회의를 했고 뭐 진술 회의를 했다는 보도가 일제히 됐습니다. 그때 정성원이 뭘 요구했냐면요. 법무부에다가 난 그런 회의한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만난 거 다 기록한다고 지금 윤 앵커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걸 모두 공개하자고 했어요. 공개해달라. 내가 요구한다. 했는데 법무부가 한동훈 법무장관은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를 했고 그래서 글쎄요. 또 가서 만나면은 기록이 남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당하지 못하면 기록을 공개하면 되죠. 그래서 그때도 공개 안 했고 지금 박찬대 최고위원이 누굴 만났는지 본인이 다시 밝히면 되겠죠. 근데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를 무슨 이재명 지사를 받고 지시를 받고 그때 정성원이 갔을 때도 이재명 대표의 지시받은 거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는데 정성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재명 대표 지시받고 하는 사람 아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정쟁이나 억측은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에게도 질문을 좀 해봤습니다. 과연 이전 부지사 측근을 박찬대 최고위원이 만났다는 걸 이 대표 당신은 몰랐느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동문서답이 나왔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박찬대 최고위원께서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을 만났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혹시 그 부분 관련해서 알고 계신 분 있을까요? 네, 식사하십시오. 자, 식사하십시오. 자, 지금 한민수 대변인의 설명은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 측근을 만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시했을 리도 없고 그리고 만날 필요가 있다면 직접 뭐 특별 면회라든지 정상적인 어떤 방식을 선택했을 것이다. 지금 이러한 의혹들 과도한 의혹 제기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뭐 물론 한민수 대변인께서는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으나 제가 지금 이재명 대표 화법을 놓고 보면은 지금 박찬대 의원의 화법과 매우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사실을 물으면 이재명 대표는 그게 참이다 거짓이다를 얘기하지 않고 소설 쓰고 있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설에는 그 교묘하게 거기는 사실과 창작과 허구가 교묘히 섞여 있어가지고 피해 나가기 딱 좋거든요. 그런데 지금 박찬대 의원에게 우리가 질문한 것도 달을 가리켰는데 왜 손가락 끝을 얘기를 하는 그런 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만 얘기하면 됩니다. 내 측근을 만났느냐 안 만나 그 얘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부인과 통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얼굴을 모르고 그다음에 그 마침 얘기했던 것을 얘기하니까 이제 뭐 내가 그 뭐 가지 않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알겠네. 뭐 이런 식으로 애들로 얘기하는 거는 전 제가 보기에 그거는 이제 뭔가 사실의 영역을 감추려는 듯한 그런 징후가 있어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이렇게 박찬대 의원이 급하게 서둘렀을까? 근데 저는 특별 면회를 안 한 이유가 또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한 대로 기록이 남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박찬대 의원이 믿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지역구를 관리하는 가장 40년 지기에게 우회적으로 전달하는 간접 루트 방식이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판단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메시지를 확실하게 당신이 전달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렇게 말하자면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회피하는 거는 뭔가 여기에 대해서 참과 거짓으로 얘기했을 때 나중에 질 수 있는 정치적 부담 이걸 좀 피해가려는 우회하려는 그런 고도의 어떤 발언으로 생각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건 나눠서 볼 필요가 있거든요. 사실 네. 뭐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법정에서 증언할 때도 A 만났습니까? 이럴 때 A 친구 안 만났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판사님 또 혼나요. 그러니까 진짜 엉뚱한 답변하시는 건데 이게 지금 저렇게 답변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지금 쟁점이 뭐냐면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직접적인 회유가 있느냐 네. 그리고 주변 측근과 가족을 통한 회유가 있느냐 두 가지예요. 근데 회유할 거면은 직접 만나가지고 특별면회 했을 겁니다. 이거는 반쪽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부인이 나서가지고 지금 정말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법정 부부싸움을 했는
했는데 그 외부에서 지금 이화영에 대한 압박이 들어가는 게 측근이나 가족을 통해 가지고 메시지가 들어가거나 회유가 들어간다. 지금 쟁점은 그거잖아요. 그래서 네. 가족을 만났습니까? 측근을 만났습니까? 이건데 그럴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화영 부지사는 지금 입장을 바꿨어요. 네. 검찰에서 진술을 했다는 게 변호인의 진술, 법정 진술로도 확인이 됐고 그 얘기를 알고 부인이 그걸 막으려고 했습니다라는 걸 라디오에서 본인이 실토를 하는 인터뷰를 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화영 본인을 만나가지고 이게 답이 안 나온다 싶으니까 주변 지인을 통해서 우회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라는 쟁점이 대두돼서 측근 만났지 않습니까라는 걸 묻는데 갑자기 그 절반은 떼버리고 이화영 직접 만나면 됐을 텐데 왜 측근을 만나겠습니까? 이거는 답변이 절반밖에 안 된 거죠. 지금 부인을 만났느냐 측근 만났느냐라는 거는 최근 벌어진 쟁점에 대해서 왜 갑자기 변호인 해임하려고 그러고 법정에서 부부싸움 했습니까라는 거에 그대로 연결된 건데 사실 정치인이 의혹 제기하는 거랑 언론사에서 단독 보도 나오는 건 질이 다르잖아요. 네. 이름이 실명으로 나올 정도면 굉장히 취재가 잘 된 거거든요. 박찬대 의원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미적지근하게 얘기하는 건 사실로 보일 뿐만 아니라 통화한 사실도 한 차례 이상 확인된다라고 했는데 그럼 통화 기록 확인하고서 기사를 내는 거기 때문에 네. 박찬대 의원이 저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해명 못하는 거는 보도는 사실이고 우회적으로 들어갈 만큼 다급했다. 이화영에 대해서 회유가 안 되니까 차후로 강구한 게 이거였다라는 거에 대한 쟁점은 지금 사실상 반박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찬대 최고위원 이화영 전 부지사 측근을 만난 이후에 이화영 전 부지사 아내와 최소 한 차례 이상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부지사의 아내가 며칠 전에 라디오에 나와서 이러저러한 실토를 한 게 있죠. 그 목소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변호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뭐 이화영 씨가 이미 진술을 해서 자기는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화영 본인이 지금껏 아니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법정에서 증언을 이제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무슨 증언을 할 건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재명 당국은 뭐 보고를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대서 그 본인하고 확인을 해보고 얘기를 하셔야죠. 변호사 입을 것 이화영 입인데 하고 제가 강하게 항의를 했어요. 이재명 방북 내용을 보고했다는 그 내용을 진술하겠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입을 좀 막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화영 전 부지사의 아내를 통해서 변호인을 해임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 결정을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 해서 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해임을 할지 말지 결정을 내리겠다 했는데 결국 해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얘기인 즉슨 지금 변호인에게 얘기했고 검찰 진술에서 말했던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라는 그 진술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지금 그 수순으로 봐야 됩니다. 일단은 지난번 재판에서 입장 변화가 있습니까? 라고 판사님이 물어봤을 때 변호인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옆에 이화영 부지사가 있잖아요. 그거는 둘이 공통된 얘기가 아니면 그런 변론을 못 해요. 그리고 그게 조서에 들어가요. 조서에 들어간 거는 무조건적인 증거 능력이 인정되거든요. 네. 일단 그러니까 물꼬는 트였어요, 이미.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구체적으로 세세한 증인 신문을 또 예고를 했던 건데 그 상황을 지금 막기 위해 가지고 부인이 쳐들어갔던 것이거든요. 근데 법적으로 해임 권한은 이화영 부지사한테만 있는데 재판장이 물어봤잖아요. 네. 해임할 겁니까? 그러니까 아닙니다. 계속 갑니다라는 건 기존 입장도 고수하고 나하고 기존 입장에 대해서 결정을 같이 받던 그 변호사하고 앞으로도 같이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화영 부지사는 사실 입장을 정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세세한 증언이 나올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든 지금 시간을 미루기 위해서 지금 필요적 변호사건인데 변호사가 없으면은 개정을 못 해요. 지난번에 그래서 재판을 못 한 거예요. 네. 8월 8일로 예고됐는데 이화영 부지사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잖아요. 그때는 진짜 무슨 얘기 나올지 아마 이거보다 더 큰 얘기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사실 검찰에서 어떤 얘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아직 드러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며칠 전에 있었던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그 재판에서 사단이 나면서 난리가 나면서 부부싸움이 벌어지면서 재판이 이제 다음 8월 8일로 미뤄진 상태죠. 그래서 8월 8일 재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일단 민주당 내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진술 여부에 따라서 지금 곧장 이재명 대표에게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걱정하는 목소리가 당 내에 있습니다. 자, 조홍천 민주당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솔직히 그제 재판에서 이화영 지사의 입을 전부 다 주목했었죠. 그게 불발로 끝났습니다만은
실제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한 장관이 뭐 예. 법사위에 나가지고 얘기를 한 것도 그 진술 번복을 전제로 해가지고 하는 얘기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 당에서 지금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진술 번복 혹은 입장 변화, 신경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저런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있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마지막 게이트키퍼가 이화영 전 부지사라고 봤을 때 이게 뚫리면은 영장이 올 수가 있죠. 청구가 될. 어느 정도의 얘기를 했는지 아직 뭐 구체적으로 드러난 건 없습니다만 최소한 민주당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입장 변화, 진술 변화는 있었던 건 분명해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지금 나오는 보도 내용도 그렇고 부인이 나와서 언론에까지 나와서 하는 얘기도 결국은 간접적으로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의 그 연관성, 네. 방북 관련한 대금 대납 관련한 연관성을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변호인 해임 관련해서도 부부가 입장 차이가 있어서 법정에서 초유의 그런 사건이 있었고 이런 상황을 보면은 이화영 부지사가 결국은 이제 실토를 하게 되는 과정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장동 사건과 비유했을 때 네. 유동규라는 분은 진술을 계속하지만 중간에 김용이라든지 정진상이라는 분이 있었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관계에서. 근데 지금은 그 한 단계가 아예 없는 겁니다. 정진상, 김용 이분이 직접 얘기한 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 대장동과 비유하면. 그러면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표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 시사 프로그램으로 많이 공부하게 됐던 제3자 뇌물죄에 그냥 전형이 된다. 딱 그냥 그 그림에 맞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김용 전 부원장이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해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은 지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단 한 차례 여럿이서 밥을 먹은 것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김성태 전 회장은 북한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3차례 이상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서 갔습니다. 자, 김용 부원장이 입장할 때 어떤 얘기가 있는지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김용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 했던 사람인데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습니다. 출석을 결심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자꾸 이렇게 그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지금 와전되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이렇게 정리하려고 그런 차원에서 나왔습니다. 예. 1차 저 변호사님께서 입장 밝히셨을 때는 한 차례 만난 적은 있다고 네. 말씀하셨었거든요. 근데 김성태 회장 같은 경우는 재판에서 3차례 만났다 이렇게 진술했어요. 아니요, 명확하게 그 부분은 제가 맞습니다. 제가 여러 사람 있는 자리에서 단 한 차례 식사한 게 전부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그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출석하지 않았던 그런 서면 조사만 했던 김용 전 부원장이 저 자리에 갔다. 순수한 조사를 받기 위한 게 아니라 뭔가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던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김용 위원장이 저렇게 급하게 김용 원장이 저렇게 부원장이 그렇게 급하게 출석하는 거는 지금 마지막이 마지로선 이 방어막이 뚫리면은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적인 십자포가 날아갈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이 발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을 놓고 보면은 사실 상당 부분 검찰이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 외화 위반 취재에 관여했던 쌍방울 직원들이 전부 다 사실은 사실도 인정했고 그다음에 김 전 회장은 돈을 건네고 북측인 사이가 건넸던 영수증, 북한 표현으로 영수증이죠. 그것도 검찰에 제출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 관여한 대북단체 대표가 지난 5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입증할 수 있는 간접 증거들은 거의 완벽하게 구색을 맞춰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결정적 진술 하나인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금 입을 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인도 재판정에서 그렇게 정말 희대의 재판을 이제 하는 과정에서 부부싸움을 벌였고 네. 그다음에 지금 이 과정에서 김용 부원장까지 지금 자기 재판 받기도 급급한 양반인데 지금 와가지고 이거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있는 마지막 방어선. 그러니까 여기에서 김용 부원장이 뭐 막지 못하고 다시 이제 뭐 아까 박찬대 전 최고위원이 만났던 그 당협위원장이 전달했던 이 모든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설득이 안 된다면은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상당 부분 정치적 부담이 되는 그런 기소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여기에 마지막 총력전을 벌이는 과정 중에 한 사례가 김용 부원장의 전격 출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3월이었나요? 그 우리 당내에서도 조홍천 뭐 말씀 나왔습니다만 뭐 일각에서 네. 야 이재명 대표 큰일 났다. 한나라당에 지금 국민의힘이 전신이죠.
차떼기 이후로 700억이었습니까? 1000억이었습니까? 이후로 428억 원의 뇌물약정 받은 저도 놀랐으니까요. 엄청나다. 뭐 저수지 이재명 끝났다 했습니다. 지금 검찰이 기소를 했습니까? 영장을 쳤습니까? 그래서 그 지금 뭐 이렇게 무슨 뭐 마지막 뚝이 뚫리 전 뭐 생각하지 않고요. 보십시오. 저 부인이 방송에서 한 얘기 보세요. 본인 확인하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변호사 입이 이화영 입인데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화영 전 지사가 무슨 진술을 바꿨다가 뭔 얘기를 하면 얼마 전에 부인도 만나지 않은 상황에서 옥중 편지를 냈어요. 그 옥중 편지는 그러면 박찬대가 가서 박찬대 최고위원이 회의했습니까? 아무도 만나지 않았는데 부인도 안 만났는데 옥중 편지에서 뭐라고 밝혔습니까? 본인 친필 사인하고 다 내놨지 않습니까? 자기는 그런 방북을 김성태한테 회장한테 요청한 적도 없고 그런 말 한 적도 없다고 다 내놨습니다. 입장이 번복 전 이런 나오는 진술들의 신빙성을 상당히 믿을 수가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얘기들이 예전처럼 어떤 이제 검찰발 언론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프레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재판을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재판이 대장동 재판 시작도 안 했습니다마는 유동규 씨가 이제 그 돈 얘기하면서 김용, 뭐 정진상에게 돈을 줬다는 내용들이 재판을 하면 할수록 계속 탄핵되거나 부정되거나 재판이 흔들리고 있어요, 진술이. 그런 상황이니까 다수의 언론인들이나 당내에선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아마 여당도 들었을 거예요. 검찰이 이제 대장동이나 성남 FC로는 더 이상 뭘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뭐 재판해봤자 아니냐.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 히든 카드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쌍방울이라는 게 쌍방울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쌍방울 사건을 우리가 잠깐만 되돌아보면은 이게 왜 시작됐습니까? 이재명 지사에게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이 변호사비 20억을 대납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분이 동남아에서 압송된 뒤로 자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무슨 박찬대 최고위원이 가서 휴유 이것보다는 지금 김성태 회장이 처해진 지금 입장을 좀 이따 또 뭐 이재명 지사 얘기 나올 때 하겠습니다만은 대표 얘기 나올 때 그런 것들을 더 유심히 보는 게 더 타당성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에서 계속 회유하고 있다고 저희가 보는 이유는 그동안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구속된 지 10개월 됐는데 이렇게 민주당에서 뜨겁게 반응을 보였던 적이 있었던가 하는 거예요. 진술이 바뀌었다는 어떤 보도가 나오니까 국회의원 4명이 갑자기 검찰청 앞에 가서 연좌농성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볼 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뭔가 사건이 사라졌다 이거보다는 워낙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집중하고 또 거기에 이렇게 깊게 들어가야 되는 수사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게 없어진 건 아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옥중 서신 얘기하시는데요. 그거 잘 보시면 그 구치소에서 나갈 때 그 날짜 직인을 찍어줍니다. 그 날짜는 7월 20일로 돼 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 친필로 써 있는 그 날짜는 7월 21일로 돼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간접적으로 이 편지의 내용과 내 뜻은 다를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암시로도 생각할 수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날짜가 다른 부분은 명확한 팩트긴 합니다. 안에 있는 날짜는 7월 21일, 바깥에 찍힌 직인의 날짜는 7월 20일. 여기에도 뭔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아마 실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무슨 뭐 암호 해독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 나온 것 중에 무슨 뭐 직무대행 있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뭐냐면 직무대행을 통해서 뭔가를 전달하면 직무대행이 이화영 전 부지사 면담하면 그건 더 낱낱이 기록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을 이용해서 제3자를 통해서도 효유 메시지를 보낸다? 직무대행, 상식적일까요? 그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이 그 이후에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아내를 만났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탄원서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어떤 자필 편지가 등장을 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수원지검에 찾아가고 뭐 이런 과정들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참 묘하다 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일단 수사가 필요하다면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요.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경기도 부지사가 깡패시켜서 북한에 수십억 뒷돈 준 범죄 혐의를 밝혀내서 기소했고 일부 유죄 판결까지 나기까지 했죠. 지금 현재는 이재명 경기지사 등 추가 관련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수사 중입니다. 당연한 수순 아니겠습니까? 자, 이재명 대표는 일단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을 기소했다는 걸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김 회장은 거미줄에 걸린 나비의 신세다. 그리고 검찰과 김 회장이 이 돈이 독점 개발권 확보와 자신의 방북 추진비를 위한 로비 자금이 아닌 이재명을 위한 대납금이라는데 참 어이없다. 이런 입장을 일단 내놨습니다. 그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찌됐든 이제 관심은 과연 이재명 대표가 언제쯤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인가,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영장 청구가 8월달에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과연 언제쯤 될 것이냐. 일단 재판이 지연됐기 때문에 영장 청구 시기도 좀 늦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구자연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사실 수사 스텝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까지도 소환 조사하고서 영장 청구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화영 대표에 대해서 이 얘기는 좀 더 수사를 하고 법정 진술도 나오고 마무리 수사도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재판 지금 절차가 한번 공전됨으로 인해서 사실 8월 내에 청구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한동훈 법무장관 이번에 말씀 잘한 것 같아요. 말이 거칠기는 합니다만은 일국의 법무장관으로서 깡패시켜서 북한에 수십억 원을 보냈다. 북한에 그렇게 수십억 원 돈, 정말 100억 넘지 않겠습니까? 800만 달러면.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검찰이나 공안당국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이죠. 징역 10년 이하에. 그리고 이렇게까지 그 국가보안법상의 편의 제공입니다. 엄중한 처벌법이죠. 만약에 민주당 어떤 인사가 그랬으면 그거 가만 놔뒀겠습니까? 거기에다가 특정 경제범죄 가부장적 처벌법상의 재산 구개도 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나간 거죠. 쌍방울 직원들 시켜가지고 사실이면.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무기나 징역 10년 이상이랍니다. 그런데 지금 김성태 회장을 검찰이 기소한 죄목이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랍니다. 1년 미만에.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도 이런 메시지를 낸 것 같은데 검찰이 지금 한동훈 장관처럼 이렇게 깡패가 북한에서 돈 수십억 보냈다 정도로 공분할 일이면 엄중하게 처벌을 하세요. 지금 김성태 회장은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분이 지금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자기 남은 재산이나 지키거나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룹을 유지하거나 그런 상태에서 검찰에 계속 조사받는 사람하고 아까 말씀대로 10개월 동안 독방하고 그다음 매일 불려가고 심리적 압박감이 군사 독재 정권 시대에 정기근무보다 무섭다는 토로를 한 사람하고 그 처지를 좀 볼 필요가 있고 저는 또 의문점 하나가 그거예요. 만약에 정말 300만 달러가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라면은 2019년입니다. 김성태 주장에 따르면. 그러면 2020년, 2021년, 특히 2021년에 대선 경선이 있었어요. 그럼 방북 초청장이라도 와야죠. 와가지고 남북한에 경색됐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가가지고 김정은을 만났다. 대선 전국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만한 캠페인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300만 달러 줬는데 초청장 오지 않았어요. 부족했나 보죠. 합리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쌍방울의 대북 사업, 히토류랄지 광물 사업 자기들 내부 자료에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위한 비용에 쓰인 거 아니냐 이런 그 이화영 전 지사나 측의 변호인의 주장 이런 것들이 전 더 타당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쌍방울이 단독으로 못한다는 건 사실관계가 확정이에요. 네. 유엔 제재 위반이기 때문에 사기업이 대기업도 아니고 중견기업이 일개 중견기업이 단독으로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쌍방울의 독자적인 사업이다라는 건 말이 안 맞고 두 번째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다급하셨는지 이제 와서 김성태 회장 기소된 내용 가지고 센 처벌을 받을 걸 낮은 걸로 바꿔준 거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셨는데 이게 법적으로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얘기하는 게 국외 재산 도피에 대해서 언급하시잖아요. 근데 성립이 안 돼요. 이건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려서 내가 그걸 누리기 위해서 부정축제하는 거, 그걸 처벌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내 재산을 해외에 있는 누군가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때는 재산도피죄가 성립을 안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고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도 그 죄명으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을 받았는데 독일 법인의 소유권이 아예 넘어갔기 때문에 재산도피가 아니다라는 법리가 있어요. 김성태 회장도 북한에 줬다는 거잖아요. 내가 어딘가에 있는 거 내 재산으로 누리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성립도 안 되는 걸 가지고서 센 거를 약한 걸로 바꿔줬다라고 하는 거는 있지도 않은 얘기고 그런 얘기가 있었으면 진작에 하셨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 얘기하시잖아요. 국가보안법은 애초에 위헌 논의도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민영배 의원이 2021년에 20명이랑 연명으로 해가지고 폐지 법안도 발의했었어요. 폐지해야 되는 법안의 발의 그거를 기대가지고 이제 와서 변명하시는 것도 굉장히 좀 어색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법 자체에 처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엄격하게 축소해서 적용해야 된다. 남용될 수 있으므로 이렇게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여기에 대해서 그 국가보안법 적용되기 위해서는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해요. 그 수괴나 이렇게 이제 합세해가지고서 이제 적을 이롭게 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논리 자체가 이재명 대표가 뭐 반국가단체 수괴다 뭐 이렇게 전제해가지고 논리를 들어가야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 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국가를 넘겨주겠다 뭐 이게 아니라 이 나라를 뭐 그 정진상 씨라는 거 그랬잖아. 대한민국을 먹자 뭐 이랬잖아. 대통령 되고 싶어가지고 진행한 일이라고 의심하는 거지 뭐 우리나라를 북한에 넘겨주겠다고까지 의심하는 거 아니라서 국가보안법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걸 적용했으면은 과잉 적용을 통해 가지고 뭐 이제 그런 색깔론까지 이어간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시겠죠. 그러니까 적용되지 않는 것 2개를 가지고서 뭐 이걸 봐주기 했다라는 건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고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야 될 게 김성태 회장은 외국환 거래법으로만 기소된 게 아니에요. 7월 달에 70억 원대의 횡령 배임으로도 기소가 됐고 이거 특경법상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이미 무기에 해당하는 죄명이 있어요. 근데 뭘 봐주기를 해요. 이미 센 걸로 다 기소를 해놨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맞지는 않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